I was tired all the time. It was And it was same with because me. of carbohydrates. Yeah, I'd nap about 2 hours a day, and now I don't nap at all. It's been remarkable. No kidding. And I've got lots of energy. I wake up in the morning, all I eat is that's it. 만성적인 피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이들 계실 텐데요. 8시간을 푹 자고 나서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거나 한창 바쁘게 일해야 하는 시간에도 이런 피곤함 때문에 집중에 방해가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매일 반복하던 일들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탄수화물의 섭취와 만성 피로의 상관관계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I think for far more people than we know, I think people are carbohydrate poisoning themselves like they can't believe. 그리고 피터슨 교수가 탄수화물 중독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생활을 해왔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출현한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문명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했지만 인간의 신체 시스템은 사냥과 채집을 하던 시대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이 작은 그룹을 만들어 생활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던 생활을 했었죠. 지금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일도 거의 없었고 먹을 것도 그다지 풍부하지 못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사냥이나 채집으로 대박이 나면 그날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겠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음식을 득템했다면 그 다음 문제가 벌어집니다.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이 지금에 비하면 형편없어 빨리 부패했기 때문에 되도록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생활 패턴이 깊게 각인된 우리의 DNA는 우리가 여전히 사바나의 초원을 떠돌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먹어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한 통을 한 번에 다 먹어치우곤 합니다. 이런 과식은 좋지 않다는 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우리의 생존 본능은 과식해서 생기는 건강 문제보다 굶어 죽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미 결론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눈앞에 있는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어두려는 본능이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던 생활에서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점차 하루에 3끼를 먹는 현재의 패턴으로 변화해왔습니다. 특히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하루에 식사를 허용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5시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수면 시간이 8시간인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먹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렇게 많은 양을 먹더라도 먹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소모하거나 우리 조상들처럼 가공되지 않은 깨끗한 음식들을 먹고 있다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가공된 음식들이며 특히 정제탄수화물이나 가공육류 같은 음식들이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과거의 조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몸은 이런 가공식품들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으며 가공식품을 먹는 것이 많은 의학적 증상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굳이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널리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공식품은 한 번에 최대한 많이 먹어두려는 생존 본능을 강력하게 자극하며 지속적인 과식 때문에 축적된 에너지들은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이렇게 지방이 축적되면 체내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해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얻으려고 먹는 음식의 양이 과해지면서 증가된 염증의 회복을 위해 오히려 에너지가 더 필요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죠. 그리고 영상의 주제인 탄수화물과 피로감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렉신이라는 재미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렉신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며 이 오렉신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 몸은 각성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피로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비밀의 열쇠도 어쩌면 이 오렉신이라는 신경펩타이드에 있을지 모릅니다.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오렉신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수치가 낮아집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서 만들어지는 오렉신은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식욕을 조절하며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정해진 식사 시간이 있다면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오렉신 뉴런이 더 활성화되어 가장 집중력이 올라가고 민첩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꾸벅꾸벅 졸다가도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각성 상태가 되는 것도 높아진 오렉신 수치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섭취해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오렉신 수치가 낮아지는데 특히 정제탄수화물의 섭취는 급격히 오렉신의 수치를 떨어뜨리며 결과적으로 피곤하고 의욕이 사라지는 상태를 만듭니다. 반면 단백질 섭취는 오렉신 수치를 높여 고혈당 상태를 완화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제탄수화물이 몸에 독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영상에서 똑같은 주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몸은 인슐린을 분비해 당을 세포에 저장하고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제탄수화물은 이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과 이어지는 인슐린 분비 과정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 몸은 그에 대응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합니다. 이런 과정이 가끔 일어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루에 여러 번 규칙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마다 코티졸이 분비되면 몸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흰쌀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탄수화물을 끼니마다 먹는 식습관이 있으며 이런 식습관은 앞서 언급했던 오렉신 수치를 떨어뜨리고 코티졸을 분비시켜 의욕을 떨어뜨리고 피로감을 가져오는 최악의 식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흰쌀밥이 밀가루보다 더 나은 끼니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렉신 수치를 떨어뜨리고 급격하게 혈당을 올려 몸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관점에서 쌀이나 밀가루는 똑같이 피해야 할 정제탄수화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쌀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가 제대로 된 끼니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루 3번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신다면 결과적으로 과식까지 하고 계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의 조상들은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음식을 먹었고 정제되지 않은 자연적인 탄수화물로 칼로리의 30% 정도를 얻었을 뿐이죠.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은 하루에 음식을 먹는 빈도가 늘어났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양도 늘어났으며 먹는 탄수화물의 품질 또한 그들이 먹었던 것만큼 깨끗하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해서 항상 졸리고 의욕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디빌더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만 그 양의 일정 비율만큼의 단백질을 먹는데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반대 효과가 있어서 뇌의 오렉신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앞서 먼저 설명드렸었죠. 케임브리지 대학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달걀 흰자에 포함된 특정 아미노산이 탄수화물 섭취가 오렉신 수용체에 미치는 해로운 효과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사 메뉴에서 탄수화물을 조금만 줄이고 필요한 칼로리의 나머지를 적당한 비율의 단백질로 채운다면 꽤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탄수화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특이한 식단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바로 피터슨 교수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피터슨 교수의 가족들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데요. 특히 그의 딸 미카엘라 피터슨은 매우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듣게 되실 피터슨 교수의 경험담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식단으로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 같은 상황에 있지 않더라도 그와 그의 가족들이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외한 식단으로 얻을 수 있었던 효과에 대한 경험담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What kind of an illness? It looks like an autoimmune disorder. Both my wife and I have autoimmune illness, and my daughter got. That's what's fixed it. What fixed it? Oh, all I eat is meat and greens. That's it. No juice, no vegetables, no carbohydrates. Meat, greens. That's it. That seems to have fixed it. My daughter had a terrible autoimmune disorder. It was awful. She had 38 affected joints, and she had her hip and her ankle replaced when she was 16. Jesus. So she walked around on 2 broken legs for a year in excruciating pain. She was on extremely high doses of opiates. And so she was addicted to opiates. She just, once she had her surgery, she just went off them cold turkey and suffered through the withdrawal for 2 months. And compared to what she had been through, that was nothing. Like what she went through, man, it was dreadful. And that was just the surface of it. That was only the beginning of her illness. She had all sorts of other things that were worse than that. And we figured she was probably going to die by the time she was 30 because my cousin's daughter had a similar autoimmune problem and she died when she was 30. So it was bloody dreadful. But she figured out at one point that it was associated with diet, and then she went on a radically restrictive diet. She only ate chicken and broccoli for about 2 months, and almost all her symptoms went away. And she's pretty much symptom-free now, and it's a complete miracle. And she convinced me to try this diet about 1.5 years ago. And so I lost 7 pounds a month for 7 months. That was the first thing, which was just bloody amazing. Yeah, it was unbelievable. I couldn't believe it, you know. Was your diet rich in refined carbohydrates before that? Rich enough. Yeah. Rich enough, you know. Pastas and bread and yeah, things along those lines? bread in particular. I ate a lot of bread. So the first thing that happened was I quit snoring. That happened immediately. It took 1 week, and I was snoring quite badly. So that disappeared in a week.
And that was amazing. I thought, oh, that's interesting. And then I had gastric reflux disorder. That went away. And then I lost 7 pounds the first month. I thought, oh, that's a lot, 7 pounds. I had psoriasis. That went away. I had floaters in my right eye, which is also an autoimmune problem. That went away. I have had gum disease for 30 years. That went away. That went away. That's amazing. I'm 55. Like, my gum disease went away. It's ridiculous. Whatever. Like, I'm down to the same weight I was when I was 25. Wow. Yeah, no kidding. And I've got lots of energy.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wake up. That's never happened to me my whole life. I've always had to have a shower. It like took me an hour to wake up my whole life. That's gone. I'm not hungry. I don't have hypoglycemia. I have lots of energy. I can't eat anything, but so I can't go out for dinner. And But you can't eat nonsense. You can eat. I mean, I'm on the same I diet. can eat meat and greens. 물론 이것은 피터슨 교수의 개인적 경험일 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이 드라마틱한 컨디션 개선을 가져온다는 의학적 증거는 빈약합니다. 그럼에도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한 걸 보면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한 식단으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은 과식입니다. 과식으로 인한 과체중은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며 염증의 치유를 위해 휴식이 필요한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는 만성적인 피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두 번째 원인은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는 오렉신 수치를 낮춰 의욕을 감소시키고 피로감을 증가시키며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 또한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시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식사의 빈도와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정제 탄수화물의 비중을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칼로리를 섭취하는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피터슨 교수의 가족들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차단하는 키토제닉 식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한다거나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정상적인 식사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 하루에 3번 먹는다라는 개념은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 생산성은 근무 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루 3번의 체계적인 식사 시간이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공장이라는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먹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식사가 바로 식빵이나 설탕이 듬뿍 들어간 시리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었죠.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점차 퍼져나가 보편화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패턴에 맞춰 정립된 하루 3끼 식사는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 현대인의 건강에 최적화된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조선시대에는 조석이라 불리는 아침과 저녁만 하루 2번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따르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생각에 불과한데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프레임에 갇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인간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해보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흰 쌀밥이 최고라거나 하루 3끼를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들 또한 인간에게 올바른 식사법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이런 프레임에 대한 이론을 발표한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을 사람들이 어떤 주제나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사고의 틀이라고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레임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내재적인 가이드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제한하는 천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담배가 바로 프레임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뜬금없이 웬 담배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설명을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담배는 처음부터 형성된 어떤 프레임 때문에 꽤 오랫동안 유익한 물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이 깨지기 직전인 1900년대 초중반의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앞장서서 흡연이 몸에 좋다고 광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료 분야를 막론하고 의사들이 TV 화면에 담배를 들고 나와서는 담배의 효능이나 효과를 자신 있게 광고하던 시절이었죠. 지금 보면 웃기면서 기괴하기까지 한 그 시대의 담배 광고들은 몇백 년 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유지되던 담배는 몸에 좋다라는 프레임이 자본주의의 상징인 광고를 만나 탄생한 코미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담배의 브랜드에 따라 어떤 담배는 입술을 보호해주고 어떤 담배는 두뇌 활동을 촉진시켜 학습에 도움이 되며 심지어 어떤 담배의 연기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흡연할 때 연기를 이성에게 내뿜으라는 광고까지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비흡연자가 이런 광고들을 보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사러 달려가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담배가 몸에 좋다는 프레임 속에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아예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 식사라고 믿고 있는 현재의 식습관들도 프레임 밖에서 바라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식습관일 수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인간은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궁극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평소 익숙해진 생각과 행동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의 의문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를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며 무의식적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서 나의 행동과 사고를 제한하는 프레임을 찾아본다면 오늘은 어제의 나보다 좀 더 현명해진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